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에 이렇게 모처럼 찾아와 주셨는데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의 한 주간의 전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번 주는 또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시장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좀 서서히 반등을 해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구글의 제미나이의 이제 모멘텀을 받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제가 했나요? 마치 구글의 네. 제미나이처럼. 투자자분들이 설왕설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두고 전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결정은 결국 연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연준은 1년에 4번 정도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떤 형태로 할 거인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줍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최근에 공개된 게 이제 9월 FMC에서 제시된 수년 경제 전망인데 그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최종 정책 중위값 3.6% 제시를 했죠. 이 얘기는 올해 75bp 인하한다라는 거를 시장에 던져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레인지 하단이 중요한데 레인지 하단은 기존에 3.6이었는데 이게 2.9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올해 75pp는 분명히 맞춰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증시 흐름도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 확률감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83%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 그 기대감이 미국 증시 아마 연말에 다시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둔화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면 11만 명 전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히 얘기해드리면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3개월 평균 고용 추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6만 2천 명 증가예요. 근데 연준이 23년 8월 이후 금리 인상을 중단한 그 기간 전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6만 명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고용이나 물가 발표가 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민간 통계이기 때문에 민간 통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최소한 25pp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증시 역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주요한 9월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편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경제는 더 좋을 거다 하면서 자신감을 좀 보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정책 당국자이니까 내년도 경제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는 건 맞는데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월별 경제 지표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둔화되는 흐름을 좀 보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은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2.7% 성장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를 논할 때는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해당되는 월간 경제 지표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펀더멘탈 나쁘지는 않다. 낫배드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까지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역할을 주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펀더멘털이 견고한 건 맞지만 아주 또 긍정적으로 볼 수만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서서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좀 바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싸미 법칙, 연준에서 경제학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 경기 침체 시사 여부를 만들 수 있는 지표를 만드신 분인데 싸미 법칙을 놓고 한다고 하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임계치 0.5% 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를 판단할 때 의견이 되게 엇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구간 내에서도 서서히 관련된 지표들은 둔화되는 흐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이제 제가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지표들을 또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현황인데요.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두고 양국이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시장을 또 어떻게 판단해봐야 되는지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지 등등이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거의 75%. 그렇죠? 네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군요.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중일 간의 관계가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장기화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 또 유학생들 역시 못 가도록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내에서 일본 내 신규 영화 상영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압박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일본 보수 정권의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이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정말 전통적인 지지권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발언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2015년도에 안보 법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는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일본의 존립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만 상을 염두에 두고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민당, 극히 보수 지지층들을 섭렵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기 때문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종합 경기 대책도 발표를 하고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정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시선은 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쪽으로 옮겨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엔화 약세도 좀 두드러질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와 BOJ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계속 단행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가장 주요한 이슈가 바로 중일 관계의 악화입니다.
사실 근데 그 뒤에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좀 함께 참고를 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이제 일본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엄청난 규모의 이제 산하의 노믹스가 가동이 된 상황이잖아요. 연말에 일본 증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까요? 네, 중일 관계 악화가 잇따락되지 않는 한 일본 주식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환시장 엔화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아마 외환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달러 대비 엔화 흐름이 158엔대 목전까지 올라왔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난해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일본 정부와 BOJ가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을 했는데 동일하게 올해도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달러 대비 엔화 흐름이 160엔대를 상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 임금과 같은 일본 경제의 부작용이 부각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로 인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지금 9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결국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수 기반으로 일본 경제 성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월 연속 사실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 대비해서 이제 엔화가 160엔이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이제 이어지곤 있지만 만약에 이제 넘었을 경우에는 또 시장에 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과 또 일본 은행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요. 이제 도이치방크가 최근에 엔화와 30년물 국채가 동시에 5% 넘게 하락한 현상을 두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영국에서 봤던 리지 트러스 시절 영국 파운드화와 길트가 폭락한 그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다카이치 내각 출범이 가져온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최근에 종합경제대책 꺼내든 것처럼 앞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특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들은 당연히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BOJ의 통화정책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우려들을 낮출 수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라고 표명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카이치 내각 10월 달에 출범하고 나서 BOJ가 금리 인상을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본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일본 국채를 매입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영국 사태랑 비교해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영국 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금융 상법 기법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국채 시장에, 영국의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현지의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를 했던 그런 징후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거 영국 사태랑 비교하는 것 자체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재현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영국과 일본의 상황이 이제 시기적으로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투자법이라든지 이제 그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에 대한 진단을 내려봤고요. 이제 이번 주 주목해야 하는 경제 지표나 이벤트,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네, 이제 맞습니다.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네,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초까지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요한 관전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당분간 셧다운 영향 때문에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 발표가 누락되거나 연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간 노동 통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발표된 뭐 시카고 연은의 실업률 같은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편차 지수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미국의 고용 시장 조조를 확인해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의 국가들 경제 지표를 보면 이제 한국 금통위 27일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금리 인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출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동결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지만 한국의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 두고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